친구가 있다 그래서 좀 영상을 찍고 하겠습니다. 반갑네요. 반가워. 아침에 저도 알람을 들을 때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만큼이나. 곧 이제 또 그 계약하죠? 그쵸? 너무 슬픈 얘기 있나? 지금부터. 그래도 금방 다시 하지 않아요? 방학을? 과학은 계속 주말이랑 크게 변동 없이 할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 다른 과목 시간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나와서 혹시 지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얘기 없으면 계속 그냥 이 시간대에 화학과 생명과학을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을 하면 오늘 원자가 있죠, 오늘도. 원자로 66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점심시간에 30분 껴있지만 그거 그냥 다 포함해서 할게요. 뭐 일찍 끝낼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 여러분들 아침에 뭐 먹고 와요? 그냥 오죠? 그렇죠. 저는 병아리 콩을 원래 먹고 오는데 웃음나요? 병아리 콩 뭔지 알아? 맛있더라고. 그게 단백질도 꽤 있다 그래서 챙겨 먹는데 없더라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좀 불려놓고 나오는 길입니다. 아, 귀찮아.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은 뭐 먹었더라? 내가 어제 결국 치킨을 먹어서 남은 치킨을 좀 먹고 왔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하기 전에 혹시나 일단은 복습을 좀 하면 우리 저번 주에 화학식량과 뭘 했던 거 기억나요? 탄소 막 얘기하면서 탄소가 기준이다. 탄소를 12로 두고 다른 애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런다? 그치, 걔네를 원자량이라고 부르죠. 그쵸. 특히 탄소가 12일 때 수소는 1.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 탄소는 16, 질소는 14,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게 뭐다? 상대적인 질량이다. 즉 수소는 1이니까 수소를 12개 모아야 수소 12개가 탄소 하나의 질량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1짜리가 12개, 12짜리가 1개니까 이런 것들을 원자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왜 탄소는 12인가? 탄소 뒤에 그람만 붙여주면 이게 뭐였어요? 아까 말한 원자량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값인데 여기 써놓은 12에다가 뒤에 그람을 붙여주면 뭐가 돼요? 뭐가 되죠? 몇 몰의 질량? 1몰. 그렇죠, 1몰의 질량이죠. 얘가 이제 1몰의 질량, 몰질량이라고 부르는 게 되죠. 그래서 탄소를 12로 줍니다. 몰 질량이 왜 중요하냐? 단위 변화를 해줘야 돼. 탄소가 48g 있다. 그럼 이거 몇 몰이냐? 얘기하면 몇 몰이에요? 그렇죠, 4몰이죠. 몰이 뭐예요? 몰. 개수였잖아요. 분자수. 우선 이 몰 좀 더 하기 전에 48g이라는 거예요. 그럼 12g과 1몰이랑 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48g이 됐다? 곱하기가 몇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가 된 거죠. 그럼 4몰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르게 수소는 4g이면은 얘가 이때 4몰이에요. 왜? 수소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1이 1몰이니까 4면 4몰이에요. 자, 이게 당연히 몰 같은 숫자더라도 질량이 다를 수 있죠. 책상 1개, 의자 1개인데 질량은 어때? 다르잖아. 책상 1개, 의자 1개, 뭐 자동차 1개, 달 1개 다 한 개 같은데 질량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위 변화를 해주는 게 몰질량입니다. 몰질량. 이렇게 즐거워져 아침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1몰이 뭐예요? 1몰.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퉁친 거야. 그렇죠? 계란이 30개. 그러면 몇 판? 한 판. 계란이 90개. 그럼 몇 판? 세 판. 똑같아. 분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몇 몰? 2몰을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18.0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몇 몰? 3몰이죠. 퉁친 거 아니야? 퉁퉁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수와 몰과 질량 나아가서 부피까지 계속 변화를 해주는 게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양적 관계를 계속 알아야 되니까 어려워요. 오늘은 근데 여기 문제는 안 풀고 원자이고 오늘 내용 나가고 우리 어제 생명과학 한 것처럼 맨 앞에 거 좀 복습을 다시 할 거예요. 문제 맨 앞에 거는 기억나요? 화학의 유용성, 아모니아, 탄소화합 이런 거 좀 쉬우니까 그거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그래서 2단원 넘어와서는 이제 원자를 다룬다라고 알면 돼요. 원자를 합시다. 자, 원자의 구조.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좀 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원자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쪼개고 쪼개면 뭐가 나? 생명과학에서 어디까지 가요? 그렇죠. 세포까지 가죠. 근데 세포를 더 쪼개면 뭐가 나? 결국 분자가 나오고 그 안에 이런 원자가 나오고. 근데 이건 우리 생명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커피, 뭐 어댑터, 여러분들 책상, 펜, 아니면은 태양, 블랙홀 싹 다 뭐야? 싹 다 원자예요. 이게 우주 만물의 재료야. 늘 제가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블럭 있죠, 블럭. 그 블럭이 이제 우리 세계에서 원자예요. 그럼 이런 원자가 원래 더 쪼개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원자도 이 안에 입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입자들 우리가 배울 겁니다. 사실 근데 들어봤단 말이에요. 작년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중심에 전자가 있죠. 주변에. 그리고 원자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뉘죠. 이런 애들이 입자예요. 근데 우리 물리 듣나요? 물리 가면 또 뭐도 배워요? 쿼크, 중성미자, 타우 이런 거. 아니? 아직 안 하나? 그 단원이 어딘지 모르겠네. 선생님 여기보다 더 작은 입자를 다룹니다. 이런 입자들을 다루는 학문이 뭐냐?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잖아, 비교적 눈에. 어쨌거나 다시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재료인 원자를 배우는 거지, 이 단원에서. 근데 이 원자보다 알고 보니까 더 작은 것들이 발견됐어. 그런 것들이 어떤 순서로 발견됐는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만해. 그래도 여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첫 번째로 전자가 발견된다. 전자의 발견. 전자는 누가 발견했냐?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발견합니다. 톰슨. 그럼 전자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음극선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밝혀내요. 전자를 발견했는데 톰슨이 어떻게 했대? 음극선이 전자의 흐름이구나 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 당시 물론 전자라는 것도 모르고 질량을 가진 어떤 음전하의 입자구나 라는 걸 발견해. 그럼 거기다가 나중에 톰슨이 일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음극선이 뭘까? 음극선 처음 보죠. 음극선을 발견했어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음극선이란 진공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면 방출하는
진공방전관에 고전압을 걸면 방출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의 빛의 어떤 움직임이야. 이게 음극선이야. 음극에서 나오는 선이다 해서 음극선.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거 어떨까? 대칭이에요. 양옆에 대칭입니다. 이게 진공방전관이에요. 진공이고 전하를 방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관인데 여기다가 극을 이렇게 끼워. 자, 얘가 이제 음극입니다. 마이너스 극. 극이 이렇게 들어가요. 또 이 안쪽에다가 미리 이렇게 극도 하나 설치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극? 무슨 극이에요? 음극이 있으니까. 양극이겠죠. 플러스 극. 자, 이렇게 극을 흘려보내주고 극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전압을 연결해. 여기가 이제 고전압 발생 장치겠죠. 자, 그럼 다 등장했네. 진공방전관에 고전압을 음극과 양극에 흘려보내줄 거야. 전압을 걸면 뭐가 나와요? 전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어디서 어떻게 된대? 음극에서 양극으로 빛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빛이 쭉 나오는데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 뒤에 역시 미리 설치해 놓은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 프로젝터 쏘면 스크린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저 스크린에다가 쭉 가서 이렇게 꽂혀요. 이게 음극선이야. 별거 없죠. 음극에서 나오는 선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빛이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톰슨 아저씨가 이걸 밝힌 거예요. 음극선이 사실은 뭐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들의 흐름이다라는 거야. 그렇게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거 어떤 성질을 이용했냐면, 자, 이렇게 보이는 음극선에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 자, 어지러워하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할 거거든요. 원자가 이렇게 있죠. 원자가 있어. 그 안에 양전압을 띠는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먼저 전자를 발견했어.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안에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원자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자를 4개 다는 거예요.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오케이? 자, 근데 2개가 메인이에요. 전자랑 원자핵. 뒤에서 더 작은 입자인 양성자랑 중성자는 사람이랑 실험을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전자 실험은 좀 자세히 알아줘요. 이 음극선의 문제는. 자, 음극선의 성질을 봅시다. 성질. 첫 번째로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음극선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자석을 쓱 갖다 대. 그림 그냥 이걸로만 할게요. 자석을 이렇게 쓱 갖다 대면은 음극선이 어떻게? 이쪽으로 휘어요. 내 쪽으로. 그 말은 뭐야?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얘가 이 빛이 뭔지는 몰라도 전하가 있으니까 자석 쪽으로 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자석을 갖다 대서 전하를 띠는구나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석을 통해서. 오케이? 또 두 번째로 이 음극선은 직진을 한다. 이 성질도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직진 같지만 실제로 직진인지는 모르잖아. 우리 당장 여기 땅도 평평해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실제로 평평해요. 둥글잖아, 지구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멀리 보여서 직진이지 실제로 모른다고. 직진하는지 아니면 사실 좀 꼬불꼬불 하는지, 즉 파동인지 파장인지.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자석을 치우고 역시 안에 동전을 설치합니다. 동전. 이렇게 동전을 하나. 동전이든 뭐든 물체들.
그럼 뒤에 빛이 가요, 못 가요? 못 가겠죠. 그럼 못 가고 뭐가 생겨? 뭐가 생겨? 뭐 이런 거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자면은 나만 후레쉬 이렇게 켜놓고 이런 거 안 해? 왜 이렇게 나 어릴 때부터 친구 집에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친구 놀이집 맨날 부르고 자기 전에 막 떠들잖아. 엄마가 자라니까 막 떠들다가 이제 후레쉬 켜놓고 이거 맞아 이렇게 뭐예요 이거? 이 그림자를 보면 개 이렇게 나 근데 이거밖에 못해. 언제나 사실 중딩 민규였으니까. 그쵸?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성질은 뭐로 알아내냐? 물체와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알아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빛이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까지 알아내요. 질량. 자, 다시 이 음극선을 이렇게 두고 자, 여기에다가 뭘 설치? 이거 어떻게 설치? 뭐예요 이거? 웃어서 너무 잘 그렸나? 바람개비요, 바람개비. 즐겁죠? 네. 바람개비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잘 그릴 수도 있지만 잘 못 그리지. 바람개비를 두면 어떻게 돼? 만약 질량이 없다면 그냥 통과해요. 이런 빛들처럼. 근데 우리가 불면 결국 이러는 거야. 분다는 건 공기 입자들이 나가서 바람을 돌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음극선이 바람개비를 돌린다? 그럼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톰슨이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 세 가지 성질을 알아냅니다. 세 가지 성질은 그냥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는 전직질, 전하, 직진, 질량이 있다 라고. 전하, 직진, 질량이 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실험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전하를 띤 입자다. 그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음극선이라는 건 그 당시 있었어요. 하지만 음극선이 질량이 있고 전하를 띤 입자라는 건 톰슨이 밝혀내. 톰슨은 이걸 뭐라 불렀어요? 전자라고 부르겠죠. 전자. 이렇게 알아냅니다. 이게 톰슨이 한 음극선 실험입니다. 할만하지 않나요? 아니 자꾸 꺼지네. 자, 그래서 톰슨이 이 당시에 원자 모형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예요? 돌턴이 제시한 원자 모형이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그걸 해서 원자 영어가 뭔지 알아요? 원자 영어는 아톰이에요. 아톰. 아톰이 어가 뭐에 적조인지 알아요? on 하면은 영어에서 not이에요. not. 예시가 뭐가 있었는데 그냥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못 먹었을 때 그 안, 뭐지? 영어로는 어예요. 톱은 뭐 톱? 자르다. 그래서 자를 수 없는 게 원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깨진 거잖아. 자를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톰슨은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추가해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양전하가 있겠구나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 옛날에 뭐 건포도 모형 이렇게 배웠어요.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듯이 혹은 뭐 푸딩 모형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자가 콕콕 박혀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라 알고 있죠? 지금 중심. 그치,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작년에 전자껍질 기억나요? 그쵸,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혀진 게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인데 정확히는 보어의 원자 모형. 여기까지 가기에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푸딩입니다. 오케이, 이게 음극선 실험. 끝. 지울게요. 네, 지우고 원자핵까지 보고 러더포드의 원자핵까지 보고 싶시다. 아니, 양성자, 중성자 언급만 다 하고 언급까지 해놔. 그러고 싶시다. 두 번째, 원자핵의 발견. 누구라 했죠? 아까? 그치, 러더포드. 이분이 원자핵을 발견한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파 베타이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그냥 외우면 돼. 전자 누구였어? 사람. 톰슨 실험은 음극선 실험 똑같아. 원자핵 사람. 러더포드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 그럼 이제 뭘 알아야겠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알아야겠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자, 그럼 알파 입자가 뭐냐면 알파 입자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얘는 헬륨 원자예요. 헬륨 원자. 그냥 큰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 그냥 공 입자를 뿌렸는데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알파 입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가 뭐냐면 알파 입자 방출 장치예요. 그냥 알파 입자 여기서 펑펑펑 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금박에다가 쏴줄 거예요. 금박. 그 금박 있죠? 얇은 금속. 그 주위에 형광 스크린을 또 설치합니다. 얘는 지금 금박이에요. 금박. 자, 그럼 알파 입자를 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예측을 했겠지, 그치? 러더포드 아저씨가 어떻게 예측했어? 아까 톰슨 원자 모형 기억나요?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어떻게 됐을까? 를 하기 전에 이것도 설명했구나. 금박이 뭐야, 금박? 금박도 결국은 원자잖아요. 금박이 결국 금속 원자예요. 금속 원자. 그럼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면 금속 원자에다가 어떤 원자들을 쏘는 거야 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아까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죠? 군데군데 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군데군데 박혀있고. 그럼 여기다가 어떤 공을 쏘면 공이 어떻게 될까? 공이 그냥 지나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바늘도 사실 어때? 바늘도 보통 피부를 찍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얇은 바늘은 피부 사이사이를 뚫을 수도 있어. 피부랑 하면 좀 그렇고 그 옷 있잖아요. 옷. 이런 니트 같은 거 직물들 크게 펼쳐면 사실 구멍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건 다 빈 공간이에요. 뚫려있는 거.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냥 일자로 가겠죠. 운이 안 좋아서 전자를 맞는다 해도 어떻게? 살짝 나뉘겠지. 그렇죠. 일자로 알파 일자가 가다가 살짝만 일 거냐, 살짝만. 자, 그래서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톰슨 원자 모형에 따르면 그대로 가거나 5월 아주 약간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거나 약간. 그러니까 쉽게 유리야, 이게 유리. 유리에서 빛을 쏴, 그냥 투명한 유리. 그럼 빛이 어떻게? 쭉 직진하겠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 결과는 그대로 가는 애도 물론 있지만 아주 일부는 굉장히 크게 휘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휘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예측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알파 입자가 아예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크게 휘어서 요런 데 꽂히고, 형광스크린 요런 데 꽂히고, 크게 휘어서 또 요런 데 꽂히고.
이걸 러더퍼드가 그 당시에 뭐라 얘기했냐면 종이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져 나오는 경험을 한 것 같았다 얘기했어 실제로. 영어로 했겠죠. 영어는 몰라. 워낙에 유명한 말이에요 이제 러더퍼드 아저씨가 한 말.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 톰슨의 모형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원자력을 수정했다?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했다? 이분이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크고 양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 걔가 누구다? 원자핵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확대해보면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자들이 이렇게 막 쭉쭉 있는 건데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리고 전자도 있겠죠. 전자 군데군데. 그랬을 때 알파 입자를 쏘면은 웬만하면 통과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원자핵에 부딪히면서 휜다는 거예요. 반발을 하면서. 왜냐면 알파 입자도 양전하거든요. 플러스랑 플러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애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주 크게 휘더라. 이렇게 크게 휘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양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가 있구나. 그거를 원자핵이라 부르자 라고 러더포드가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정리 일단 한 번 해보고 자 이게 두 번째 입자 원자핵의 발견입니다.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시험을 통해 발견했어요. 여기는 어디야? 67페이지 내용 67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도 얘기만 하고 이제 좀 쉬면 정리를 좀 합시다. 다시 전자 누가 발견했다고? 톰슨이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했죠.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방금 한 원자핵. 그렇죠, 원자핵. 누가?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 뭐죠? 알파.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그냥 방출이라고 보면 돼요. 방출. 알파 입자를 산란한 실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자핵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죠? 원자핵 안에? 중성자. 그렇죠. 중성자랑 양성자. 근데 이제 이건 순서가 중요해. 그럼 중성자랑 양성자 중에 뭐가 먼저 발견됐을까? 양성. 그렇죠. 양성자가 제일 중성자보다 먼저 발견돼. 그래서 원자핵 다음으로 양성자가 발견되고 제일 마지막에 중성자가 발견됩니다. 자, 이 이유가 중요해요. 사실 중성자는 왜 제일 마지막에 발견됐는가? 그거 우선 이따 하고 양성자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누가 발견했을까? 러더포드. 그렇죠. 러더포드. 또 러더포드. 어떤 실험? 이번에는 음극선이 아니라 그렇죠. 양극선 실험이에요. 물론 이것도 교과서에 그림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음극선 있죠. 근데 음극선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좀 헷갈릴 만한 건 양극선에는 뭐라 써있어요? 이 양극선은 누가 발견했다 써있잖아요. 볼트슈타인. 그렇죠. 볼트슈타인. 그래서 요것도 주의해야 돼. 양극선 자체를 발견한 건 볼트슈타인이에요. 근데 양극선에서 야 이거 양극선 양성자의 흐름인데? 라고 발견한 건 러더포드예요. 오케이. 양극선 실험이 뭔지는 나중에 떠나서 중요도가 위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성자는 중성자도 같은 페이지인가? 그쵸, 68페이지 또 아래 누가 발견할까? 그쵸, 체드윅이라는 분이 발견합니다. 자, 실험이 좀 길어. 실험 이름 뭐예요? 그게 실험 이름이요. 베릴리움 그렇지. 베릴리움 원자 핵에 알파 입자를 쭉 쓸게요. 충돌시키는 실험. 요게 실험 이름입니다. 체드윅이 했어요.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 자, 여기까지가 지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사람과 실험들이에요. 자, 근데 중성자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중성자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은 못했지만 야 이거 이런 거 있겠는데 라고 누가 예측했을까? 그렇죠. 또 너야 러더포드. 자, 왜 그런가 보면 원자핵 안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지금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양극선 실험으로 양성자까지 발견했죠.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 좁은 원자핵에 이 양전하들이 즉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들이 들어가는 게 양성자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해?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그쵸? 서로 밀어내야 되는데 잘 붙어있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본드 역할을 하는 중성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발견 못했지만 나중에 좀 발견해주라고 넘긴 거죠. 실제로 체드윅 아저씨가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중성자가 왜 가장 늦게 발견됐다 했죠? 왜 하필?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물어. 전자가 왜 먼저 발견됐을까? 이런 건 안 물어. 원자핵이 왜 두 번째일까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물어. 중성자가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이유는 물어요. 다른 입자들에 비해 특징이 하나 있죠. 전하를 띄지 않죠. 이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그래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었잖아요, 당시에.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뭐가 있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전하가 없으니까 이게 있네 만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하면은 이게 입자들입니다. 오케이, 즐겁지 않나요? 자, 근데 화학에서는 안 해요. 화학에서는 안 하는데 물리 가면은 성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쿼크 같은 게 있어요. 쿼크는 좀 다른 애구나. 웃는 쿼크가 있고 중성미자 타우, 뮤온 이런 게 있어. 그게 난 배웠었는데 단어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직 안 배웠다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다시 그리고요. 원자를 어떻게 알고 있다? 자,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원자핵을 또 확대해보면 양성자와 이렇게 3개 정도. 중성자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가면 또 뭘 배워요? 다음 주에 이 원자는 또 틀렸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작년에 배운 거잖아. 전자 껍질을 돌고 있는 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소리가 있잖아. 하지만 소리가 없을 수도 있어. 가운데 여기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죠?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때 항상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개소리입니다. 전자는 그래요. 전자는 여기 있지만 확률적으로 여기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궤도 모양으로 잘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있지. 갑자기 여기 있던 전자가 정말 이제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긴 하는데 확률이 있긴 있어. 태양 근처에서 갑자기 전자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칠판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가 갑자기 태양에서
갑자기 안드로메다 갑자기 뿅뿅 나타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배웁니다. 우선은 여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원자, 사람, 실험. 그 원자, 사람, 실험. 그리고 각각의 특히 중성자에서 있는 특징들도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68페이지 내용입니다. 70페이지로 넘겨보면 그럼 이제서야 원자를 배워요. 원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여기는 할만해. 쉬었다가 잠깐만 우리 몇 분 시작했죠? 10시 10시 좀 넘어서 했죠. 진짜 묻는 거예요. 좀 더 이어서 할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까? 나는 컨디션 괜찮은데 여러분들 좀 모르니까. 아니야? 컨디션이 어때요?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 그럼 5분만 쉽시다. 5분만. 오래 쉬지 말고. 한 챕터 끝났으니까 5분 쉬었다가 원자의 구조부터.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이어서 합시다. 그냥 이어서. 남은 내용 진짜 쉬워요. 진짜. 진짜 쉬운 내용. 70페이지 갑시다. 그리고 어제 소희가 저 인스타 올린 거 좋아요 눌러줬더라고. 네, 근데 그 게시글 지웠어요. 그 테스트용으로 올린 거라서 다시 올렸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이게 지금 중1 거 올렸어. 중1 거. 네, 여러분들 거 얼른 화학이랑 생명과학도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럴싸하지 않나요? 봤어야 돼요? 네, 봤어요. 봤어요? 왜 봤죠? 네. 중1 건데. 사촌 동생 있으면 보여주세요. 사촌 동생한테 그냥.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치? 자, 원자의 구조를 합시다. 자, 우리 연대순으로 역사적으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어떻게 발견됐는지 좀 봤고, 이제는 원자의 구조를 볼 건데, 앞서 얘기한 거 그냥 줄글로 다 쓸게요.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원자의 중심에는 그쵸,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쵸,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자, 원자핵을 써볼게요. 자,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뭐라는 걸로 나뉘죠? 그렇죠,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이 묶여 있는 거라 했죠.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의 질량과 전하량부터 합시다. 전하량과 질량을 알아줘야 돼요. 거기 보면은 뭐 1.9인가 1.60이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 중간에 70페이지 중간에 표 보여요. 근데 우리 그거 말고 상대 전하만 알면 돼요. 상대적인 전하. 상대값이 뭔지 알죠? 그냥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이에요. 쟤는 70점이고 쟤는 80점이에요. 야, 그럼 너를 기준으로 잡자. 그럼 상대 점수는 뭐예요? 내가 0점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0점, 얘는 플러스 10점이 돼요. 이게 상대값이야.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죠. 실제로 이런 건 이제 원자에서나 주로 다룹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 어제 막전위에서도 이렇게 했었네. 휴지전위는 상대적 안쪽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상대값들은 과학에서 주로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전하량의 상대값만 우리는 알아주면 돼. 양성자는 하나의 상대적으로 몇이에요? 우선 양전하죠. 양전하니까 플러스. 근데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중성자는 전하가 있었나요? 없었죠. 중성자는 그냥 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상대값이죠. 근데 이런 상대적인 전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어떻다? 그렇죠. 정기적 중성입니다. 자, 원자가 중성인 이유가 뭐라고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걔네들의 전하량 역시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조금 풀었습니다. 질량도 봅시다. 질량.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굉장히 이제 같아요. 같이 1이 아니야 1이. 근데 전자는 어때요? 요 숫자 정도 외워줘야 돼.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하나에 비해 매우 가벼워요. 몇 배 가벼워요? 그렇죠. 1837분의 1배. 이게 뭐를 의미해? 전자를 1837개 가져와야 그게 양성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어진 원자핵이 훨씬 무겁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질량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구다? 대부분이 원자핵이다 전자다. 그렇죠. 원자핵. 요 내용이 끝입니다.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다. 이 위쪽에 가면은 그 표 위에 비어있는 내용들은 크기에 관한 내용, 크기. 이 크기는 원자랑 원자 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 또 뭐 10의 마이너스 몇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누가 훨씬 크나? 당연히 원자가 훨씬 크겠죠. 근데 훨씬 크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면 돼요. 원자핵이 이렇게 굉장히 무겁지만 훨씬 크다. 자, 이게 또 뭘 의미한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차 있는 거 같아. 칠판들이 꽉꽉 차 있잖아. 근데 이거 빈 공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피부를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탄탄하잖아. 현미경 확대 보면 어때요? 모공 보이고 주름 보이고 다 있죠. 그렇게 대부분 다 빈 공간이에요. 특히 원자는 어느 정도로 빈 공간이냐면 거기 비유대로 축구장이 이 축구장 있죠. 큰 축구장 가보세요. 어디로 가봤어요? 상암? 수원? 가봤어요. 안 가봤어? 갑자기 나 최근에 갔거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이제 수원 가가지고 국가대표를 봐가지고 혹시나 이제 마주쳤나 해서 얘기했는데 마주쳤을까 모른 척하는 거죠. 어쨌든 다 축구장이 원자 크기라면 원자핵은 이 안에 있는 축구공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실제로 여기 뭐예요? 대부분이 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실제로 우리가 왜 이게 차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빈 공간이라며. 대부분 다 빈 공간이에요. 99%가. 이렇게 누르면은 안 뚫리잖아. 왜? 우리는 여기서 쿵 느끼는 이거를 전하와 전하의 반발력이에요. 내 손에 있는 전자와 이 손에 있는 전자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딱딱하다 이런 식의 질감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쨌거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 크기, 질량, 전하량 이런 것들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요. 크기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전하량은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 질량은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0페이지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특징들이고 자, 원자의 표시를 좀 봅시다. 이제 특징을 봤어. 자, 그럼 이런 원자들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대표적인 헬륨 가져올게요. 헬륨은 원소기호 어떻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 H 2죠.
기문자 소문자로 하잖아. 이게 헬륨의 원소 기호.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수헬륨의 분탄질산 플레나마 알교인은 염화칼칼. 20번까지 이거 쭉 외워야 돼, 당연히. 17번 뭐야 하면 염소 나와야 되고 11번 뭐야 하면 나트륨 나와야 돼. 이거를 해야 시험장에서 이렇게 막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외워야 되는 건데, 헬륨은 2번이에요, 2번. 2번 원소. 그럼 얘가 2번이라는 숫자를 어디 표시해줘요? 자리가 크게 4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어디? 이 원자의 표시 방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죠? 그렇죠, 왼쪽 아래죠. 헬륨이 2번이다라는 건 왼쪽 아래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수소는 1번이죠. 1번 이렇게 쓰고, 헬륨 2번 이렇게 쓰고, 리튬 3번 이렇게 쓰고, 베릴륨 4번. 아까 베릴륨 어디서 봤어요?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 누가 했어요? 체드윅 아저씨가 해서 중성자를 발견했죠. 그때 봤던 베릴륨입니다. 같은 친구예요. 베릴륨 4번, 또 동소 5번, 쭉쭉쭉. 우리 칼슘 20번까지만 외워줍니다. 자, 이렇게 원자 번호라는 거는 왼쪽 아래에 씁니다. 자, 이렇게 써. 그 의미를 볼게요. 왼쪽 아래에 있는 얘는 원자 번호를 의미해요. 원자 번호. 자, 근데 보면 왼쪽 위에도 써 있는 숫자가 있어요. 헬륨의 경우 4가 주로 써 있습니다. 4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거 이따가 보고. 자, 여기에 4라는 숫자는 뭐예요? 얘는 이 헬륨의 질량수를 의미해요. 질량수. 얘도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러면 수소가 뭐 이렇게 있다 칠게요. 헬륨은 2번이고 4를 있다 쳐. 그럼 수소의 질량수 몇이에요? 2이고 헬륨의 질량수는 4야. 그럼 수소가 2개 있어야 헬륨의 질량이 같아진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왼쪽 아래가 지금 더 중요한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 수소가 1번이고 왜 2번에 헬륨이에요? 왜 칼슘이 20번이에요? 원자. 그치. 원자 번호는 원자핵 안에 있는 누구의 개수예요?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러면 헬륨이 2번이란 건 양성자가 2개 있다는 거야. 수소가 1번이란 건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거야. 칼슘이 20번이란 건 양성자가 이렇게 20개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이는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가 1, 2 늘어날 때마다 성질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제일 중요해요. 양성자. 근데 이 양성자가 수소랑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면 그게 뭐였어? 그게 우리 작년에 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태양에서의.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질량수는 그 왼쪽 위에 보이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의미해요. 이게 질량수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원자 번호가 질량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양성자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헬륨은 중성자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2개 있단 거죠. 그럼 여기 보이는 수소는 중성자 몇 개 있단 거예요? 그렇죠, 1개 있단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원자핵을 그릴 수 있어. 수소의 원자핵을 그려봐라 하면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왜? 양성자 하나 있고 중성자 하나 있다는 거니까. 자, 헬륨의 원자핵도 그려봐라 하면 양성자 2개 그려주고 4네? 4 빼기 2가 몇이요? 2잖아요. 그럼 중성자도 2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원자핵 표시에 따른 원자핵 그리는 방법이에요. 원자 번호와 질량수. 자, 여기서 반드시 매칭해줘야 되는 거는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는 무조건 매칭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번이다? 무조건 수소다. 반대로 수소다? 무조건 1이야. 근데 질량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뭔 차이예요? 중성자. 그쵸, 중성자 개수 차이예요. 자, 여기 보이는 수소의 원자를 그려봐라 하면은 얘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 있어. 근데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 자, 얘는 양성자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2개 있죠? 자, 이게 원자핵이야. 얘는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번이면 수소, 수소는 1번이죠. 반드시. 만약에 2번을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헬륨이야. 3번 베릴륨.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 숫자는. 근데 왼쪽 위에 있는 질량수는 어떻다? 이 질량수는 같은 원소라도 질량수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중성자 개수는 사실 무관해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얘네들 보면은 중성자는 달라도 다 뭐예요? 다 수소잖아.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얘네가 다 수소의 위치에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주기율표 그거 알아요? 테이블 경우 이렇게 생겨있잖아, 주기율표. 여기 수, 헬, 이엔, 산지사, 플래는, 알갱 이런 거. 그럼 여기 보이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어쨌거나 여기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동위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야, 원소. 달라. 근데 다 같은 원소야. 구분해주고 싶어.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 동위 원소라고 해줘. 뭐가 동위 원소냐, 그러면? 동위 원소의 정의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에요. 요런 게 이제 동위 원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이 70은 했고, 지금 71에 있어요. 71은 한 중간 정도까지 왔어. 71의 중간점. 자, 그러면 이 동위 원소에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에 아까 복습하면서도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했죠. 헬륨의 원자량은 뭐한 4 정도 잡읍시다. 4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는 12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소가 어떤 애는 1이고 이거 3이잖아. 1이고 이거 3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많은 애 가지고 그냥 1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여기 보이는 원자량 같은 거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동위 원소들을 모두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에요. 왜? 왜? 우리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원소들도 이 질량들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면 항상 이 수소 몇이냐 하면 얘는 1이야, 얘는 2야, 3이야 헷갈리잖아. 그리고 수소를 내가 하나씩 집어오는 것도 아니고 1몰씩, 3몰씩 가져오잖아. 엄청 많게. 그럼 거기서 우리가 비율로만 보면 된다고요. 비율로. 제가 무슨 얘기냐면 평균 점수 낸다 생각하세요. 점수 어떻게 낼까? 두 과목이 100점이에요. 한 과목이 50점이에요. 또 한 과목은 몇 점일까요? 몇 점이에요? 깔끔한 점수가 80점, 70점. 자, 이렇게 이따 칠게요. 자, 얘네들의 평균 점수 어떻게 돼요? 그쵸, 다 더해서 나누죠? 나누잖아. 똑같아. 평균 원자량도 똑같이 나눠. 비율을 가지고 해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과목은 뭐냐면 네 과목 중에 전체가 네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과목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4분의 2의 비율이죠. 그럼 4분의 2의 비율이 100점이네. 그럼 여기는 4분의 1의 비율이 80점이네. 또 4분의 1의 비율이 70점이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몇 나와요? 50 더하기 20 더하기 35에 70점을 해요. 60점 60점 그러면은 15점 그렇죠. 그럼 평균 점수가 몇이야? 더해주세요.
85점이 적었죠. 두 과목을 100만 원, 한 과목 80, 한 과목 60점 맞으면 평균 점수는 85점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너 점수가 몇 점이냐면 보통 그냥 평균 점수 얘기하잖아. 근데 디테일하게 너 과학 점수가 몇이냐면 안 알려주죠. 왜 안 알려줘? 한 30점 나와도, 한 20점이 나와도, 그 다음에 21점이 맞으면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진짜로. 진짜 난 그래. 어쨌거나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돌아와서 똑같아요. 여기도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소들의 이 동위원소들의 비율이 수소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1자리 수소가. 그 다음에 2자리 수소, 3자리 수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로 퉁쳐요. 정확히 1.000 몇일 거예요. 0.713인가 이렇게. 여기 그냥 1로 퉁칩니다. 어떻게? 그걸 매번 계산할 수 없으니까 평균 점수 구하듯이 원자량의 평균도 평균 원자량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쭉 이어진 거예요. 원자를 표시하려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나와 있고 정리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는 동일한데 질량수는 다를 수도 있대. 질량수가 다른 이런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얘기할 때 원자량, 질량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동위 원소가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으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을 이미 계산한 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12, 16 이런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자량 할 때는 당연히 평균 원자량 얘기구나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위 원소라는 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1페이지의 표를 보면은 거기 수소 있죠, 수소. 1자리 수소가 원자량 1.008이고 존재 비율이 99.9885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1.008 곱하기 99.9885 더하기 그 아래 2.014 곱하기 0.0115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평균 원자량 나와. 이거랑 똑같잖아. 얘가 비율로서 몇이에요? 이 두 과목이라면 4분의 2의 비율, 4분의 1의 비율, 4분의 1의 비율이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구하는 건 거기 염소 보이죠, 염소. 우리 염소 가지고 자꾸 평균 원자량 구하라고 해요. 이게 숫자가 좀 깔끔하거든. 75랑 25 정도로. 75, 25는 비율은 몇이에요? 몇이요? 75랑 25는 3대 1이니까 이게 분수 형태를 곱하겠다 하면 75와 25는 75 더하기 25가 몇이야? 딱 100이 떨어지잖아. 100분의 75가 몇이에요? 그렇죠. 4분의 3. 100분의 25는 4분의 1이죠. 다시 염소를 보면 보통 35로 잡아요. 35 곱하기 4분의 3을 해줘. 그 아래쪽에 37 곱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게요. 37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35 곱하기 4분의 1. 몇 나와요? 잠깐만. 얘가 35. 먼저. 얘가 37이. 이거 해주면 35.5가 나와요. 그래서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로 잡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그 아래 예시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71페이지 원자의 표시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요거까지. 할만하죠? 자, 어제 생명과학에 비하면 할만합니다. 자, 역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봅시다. 개념풀 문제편 교재. 자, 1번부터 1번에 2번이죠. 그렇죠. 2번 앞에서 다 봤습니다. 이거 3번에 2번 그렇죠. 3번에 2번 근데 전자가 푸딩처럼 박혀있는 거 5번에 3번 크기 대부분은 이걸로 통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대부분이 빈 공간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아예 틀린 말입니다. 7번에 3번이죠. 3번. 가가 누구의 모형이에요? 가. 톰슨. 나는? 나가 누구? 저 원자핵이 보이잖아. 그럼 러더포드죠. 그렇죠. 러더포드. 근데 디귿에 러더포드가 톰슨 모형대로 예측을 해보니까 알파 입자 상향 실험이 설명이 됐어요? 안 됐죠. 크게 휘는 걸 설명할 수 없었잖아. 원자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9번. 9번에 3번이네요. 3번. A, B, C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디귿 입자 한 개의 질량은 B가 C보다 크죠. 특히 몇 배 컸어요? 숫자 몇이었죠? 1837. 그쵸. 1837. 1837배입니다. 11번에 5번이죠. 동위원소는 반대네요. A 원자 번호가 같고 B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거예요? A, B로 말하지 말고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를 갖고 그 위에 뭐였어요? 질량수는 다르다. 그게 동위원소입니다. 13번에 표를 그냥 봐주면 돼. 지금 A, B 보면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죠. 그럼 A, B가 뭐예요? 동위원소죠. 또 C랑 D가 동위원소죠. 그쵸? 그러면 답은 1번. 디귿 보면 B는 B의 중성자 몇 개예요? 16개? 그렇죠. 16개죠. 전자는? B는 전자 몇 개? 안 나와 있는데 전자 개수는 지웠구나. 전자는 뭐랑 같다 했을까? 왜 얘네가 중성이었어? 원자핵이. 그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랑 같아서. 그럼 거기 X축의 양성자 수 같은 말 전자수예요. 전자수. 써봅시다. 양성자 수의 전자수. 그러면 B는 전자수분의 중성자 수가 1이에요. 아니죠? 15분의 16이니까. D는 중성자 몇 개예요? 16개. 그렇죠. 16개죠. 32 빼기 16 해서. 전자는? 16개네요. 그럼 얘는 1이 맞네. B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1번. 1번 맞죠? 1번. 15번에 15번에 5번. 자, 보면 양성자 수가 7인가 7이 아닌 애는 누구예요? 6번 탄소가 G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서 지금 X, Y를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럼 가에는 X, Y의 차이입니다. 즉 질소의 차이인 질량수 해가지고 좀 물어야겠죠. 혹은 질량수 안에 있는 중성자 가지고 물어야겠지. 그래서 디귿이 우선 맞습니다. 디귿의 중성자는 X7이고 또 옆에 보이는 그 Y는 누가 돼요? 8이 되겠죠. 중성자. 자, 그래서 디귿 맞고 기억 XY 동위원소 맞고요. 니은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전자수가 뭐라 했어요? 무슨 수? 그쵸. 양성자수라 했죠. 그럼 질소가 탄소보다 양성자 많으니까 전자도 많겠네. 답은 5번입니다. 17번에 그림은 X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비율이고 평균 원자량은 10.75다. 이거 구했나요? 답은 몇 번? 답은?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게 비율인데 3번이 아닙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자, 존재 비율을 보면 XN의 존재 비율이 25%. 그리고 보이는 XN 플러스 1은 쓸게요. 자, 25% 있고 자연히 XN 플러스 1의 질량수를 가진 애는 75% 존재.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수소가 이런 애밖에 100%만 있어. 그럼 뭐예요? 100분의 100 그냥 1을 곱해서 1이에요 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xn짜리가 100% 있어. 그러면 n 곱하기 1에서 1이야. 근데 여기는 n짜리가 25%, n 플러스 1짜리가 75%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n 곱하기 25라는 건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더하기 n 플러스 1은 그 몇을 곱해줘야 돼? 그렇죠. 4분의 3을 곱해줘야지. 75라는 건 전체 100 중에 75잖아요. 4분의 4. 이 숫자가 몇이 나와야 돼? 문제 두 번째 줄에 이 숫자가 10.75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려면 n이 몇이 나와요? 이거 해봐야겠네. 4분의 n 더하기 4분의 3n 더하기 4분의 3이죠. 전개하면 그러면 n 더하기 4분의 3이네요. 야, 이거 4분의 3이 이건 지금 소수 형태로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0.75죠. 곱하기 지금 25씩 해주면 되겠네. 100분의 70에서 0.75 그러면 10.75에다 빼면은 n은 10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억에 n은 10이 맞네. 니은 양성자수는 더 큰가요? 아니죠. 양성자수는 어때요? 둘이 같죠. 문제 첫 번째 줄에 동위원소 붙여보죠. 동위원소. 동위원소라고 했으니까 양성자는 같고 중성자는 다를 거예요. 자, 디귿이죠. 디귿.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n 플러스 1이 n보다 크다. 맞나요? 1g에 들어있는 수는 이게 식을 써야겠네. 지금 이게 1의 색깔인 것 같은데? n 플러스 1이 비율이 많으니까 1g의 원자 수는 잠깐 이거 헷갈려. 1g 원자수 자연계획. 이거 이 얘기네. 아마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아. 내가 자연계에서 n짜리랑 n 플러스 1짜리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자연계에서 n 플러스 1이 75%만큼 있다며. 그럼 내가 자연계에서 얘네들을 1g 모으면 당연히 얘가 더 많겠지. 근데 문제에서 오는 건 그게 아니라 얘를, 그러니까 n짜리를 1g 모아요. 그때 n들의 개수와 n 플러스 1짜리를 1g 모아요. 그때 얘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쉽게 봅시다. 100g짜리 어떤 과자 맛있겠다. 100g짜리 과자가 있고 200g짜리 과자가 있습니다. 자, 다 1kg를 담아보려고 하면은 100g짜리 과자는 몇 개 담아야 돼요? 10개 담아야 되죠? 1kg를 똑같이 담을 거야. 그럼 얘는 1kg 담아야 몇 개 담아야 돼? 5개 되겠죠. 무거울수록 더 적어지잖아요. 이 얘기야 똑같이. 얘를 1g 모으면은 얘를 1g 모았을 때보다 더 많아. 왜? 얘가 더 개수가 적으니까. 가벼우니까. 개수가 아니라 가벼우니까. 똑같이 가벼우면은 모으는데 더 많이 걸리잖아요. 개수가. 그 얘기예요. 디귿은. 디귿은 틀렸죠. 디귿 옆에 작다 써주고, 왜? 더 가볍기 때문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디귿을 아마 이렇게 이해했다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해서 원자의 구조고, 우리 하나 더 풀고 갑시다.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원래 두 단원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봅시다.
지금 준 문제는 그냥 개념풀 교재고, 자, 여기서 맨 앞에 13페이지 있죠. 식량 문제 해결. 화학의 유용성 파트. 화학이 의식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서 우선 13페이지 같이 봅시다. 1번에 합원은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질소 비료를 합성하였다. 맞나요? 맞아요? 이거 누구죠? 질소와? 수소죠, 그쵸? 암모니아 어떻게 써? 암모니아 NH3잖아. 질소 비료 밑줄 긋고 NH3 쓰면 돼요. 산소가 아니라 수소겠네요. X. 자, 하버가 이렇게 만들어준 덕분에 2번, 3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문제 2번에 기억. 질소 비료 사용했었죠. 어떻게? 그냥 뭐 동물 거름 같은 거, 식물 퇴비 썼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 자, 3번에 이제 의류 문제 해결된, 화학이 의류 문제도 해결했다. 3번에 대량 생산이 쉬운 천연 섬유 말고 뭐예요? 천연 소재가 아니, 천연 섬유가 아니라 무슨 섬유? 섬유? 합성 섬유. 합성 섬유 써주면 됩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좀 기억해달라 했죠. 나일론. 그 다음에 2번에 열에 강한 거 폴리아크릴.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웬만한 옷에 다 폴리에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기억은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었다. 철근. 자, 니은에 보크사이트 가열에서 알루미늄, 액체로 녹이면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보크사이트는 광물이에요, 광물. 그래서 철근과 알루미늄을 써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많이 있죠.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그건 다 풀고 갑시다. 14, 15만 푸세요. 그 다음에 바로 24페이지가 아니라 23 묶어놨는데 14, 15만 풀고 갑시다. 둘의 우정 잘 봤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혀 그러지 않고 서로. 네. 멋있는. 자, 1번부터 1번에 2번이죠. 2번 과다는 좋지 않습니다. 2번에 4번 기억은 지금 질소죠. 질소. 생명체 호흡에 발생하는 건 이산화탄소잖아요. 2번에 4번이 틀렸고, 3번에 뭐예요? 하버가 대량으로 합성한 거 앞에서 방금 봤던 암모니아죠, 그렇죠? 암모니아. NH3 써도 됩니다. 4번에 5번에 3번이죠. 천연섬유는 화학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화학 역할에. 6번에 2번입니다. 소방복에 적합한 거 아까 뭐였어요? 불에 강한? 그쵸, 폴리 아크릴이죠. 아크릴. 나일론은 잘 타요. 7번에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그렇죠? 폴리에스터.
8번에 2번이죠. 2번. 자, 천연섬유 합성섬유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자, 9번에 뭐야, 얘기가 되게 긴데 이거 뭐야? 맨 마지막에 도로건설에 건물 도로건설 많이 쓰는데 뭐야? 콘크리트잖아. 그렇지? 콘크리트. 10번에 3번 천연과 합성해서 구분해주면 돼요. 11번에 철광석과 함께 섞는 거는 코크스예요. 코크스. 작년에 짧게 배웠었어. 니은에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은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코크스, 철근 콘크리트 순서대로 써주고 12번에 아까 보크사이트 가열하면 알루미늄 나온댔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학의 유용성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탄소화물을 같이 붙여놨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풀 테니까 맨 앞에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세요. 다음 주 안 가져올까봐 거들 겁니다. 이거 쓰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탄소화물의 유용성도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가방 싸면서 이제 들으면 오늘 했던 거는 원자의 구조를 봤죠. 저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 연자의 양성자, 중성자가 어떤 사람, 어떤 실험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가. 그 다음에 쉬었다 이어서 본 거는 원자의 좀 특성 같은 거 어떻게 표시하는가. 원소 기호와 원자 번호, 질량수, 나와서 동위 원소, 평균 원자량까지 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으로 1단원까지 했었어.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인 원자 모형과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 단원 복습할 거예요. 어제 오늘 이어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